네,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별도 공수처법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오늘 안으로 사개특위 그리고 정개특위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오늘도 점거 농성을 이어가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안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수용을 하면서 사개특위, 정개특위가 열릴 예정인데 지금 서 있는 곳이 사개특위 회의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개특위 회의장입니다. 이곳 회의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의자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특위회의가 열릴 것에 대비해서 이 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오전부터 회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의 점거와 폭력 사태로 국회가 완전히 마비됐다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 조치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의 후예가 헌법 수호를 외치는 국회를 제가 어떻게 그냥 두고 떠나겠습니까?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를 결사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시도를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됐다고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고 국회 선진화법을 야당 겁박용 도구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나온 속보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인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별도의 이제 공수처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수용하기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종 승인이 난 거죠? 네, 사개특위위원 강제 교체 이후 당내 반발에 부딪혔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은희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서 두 법안을 같이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게 공식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안을 받아들이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바로 열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 반대파는 여전히 사보임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 당내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안과 기존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에 이어 속개된 의총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내용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꼼수와 편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무조건 공수처법을 추진하라는 청와대 지시 때문에 국회 상황이 꼬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장에서의 대치 상황 먼저 보셨는데 이 대치 상황은 고발에 맞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의원들을 추가로 고발을 했고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한국당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맞고발을 예고하면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소속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 등 8명은 지난 26일에 이어 또 고발됐고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의 불법 감금과 회의장 점거, 폭력 사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다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행위에서는 안 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무더기로 고발했고 추가 고발까지 예고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내놓고 무조건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는 건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에 덮어씌우려고 마구잡이 고발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앞서 고발한 19명에 이어 추가 맞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당은
다수의 횡포에 맞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 결사의 각오로 문재인 정권의 독재에 항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무처도 위안과를 점거했던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국회의 내홍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무더기 고발했습니다. 특히 이은재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찢어버린 행위는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국당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맞고발한 건과 정의당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건도 모두 공안 2부에 배당했습니다. 또 이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임 의원이 지난 26일 문 의장이 자신의 양보를 만졌다며 강제 추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24일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을 당시 문 의장이 두 손으로 자신의 양보를 감싸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수치심과 모욕을 느끼게 했다면서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정치권이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렇게 극한 충돌을 빚고 있는 것은 각각의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무리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모습 대신에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는 구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만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장외투쟁에서는 보이는 곳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독재, 수령국가, 극극좌, 정부 여당을 향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 나라 수령국가입니까? 법치가 무너진 나라, 독재 아니고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의 도발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독재 통치자들의 후예, 도둑놈, 어이가 없다는 말로 대받아쳤습니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한치 양보 없는 극한의 충돌. 이 물러섬 없는 대결은 일단 각각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정당의 지지율은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판단을 미뤄뒀던 민심이 국회 충돌을 기점으로 마음을 정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1호 개혁 법안인 공수처 법안 통과에 온 힘을 쏟는 민주당.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60%가 찬성하는 선거제역을 누가 반대하는지, 국민의 뜻을 누가 거역하는. 반면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통합을 위한 조로의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합니다. 망치와 빠루,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당 사람들을 향해 휘둘러진 폭력, 절대 역사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층 결속을 노린 극한의 정치. 저마다의 셈법이야 있겠지만 대화와 타협, 갈등의 조절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사라진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추경 예산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을 했는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박유천 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옛 연인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한 적이 결코 없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입니다. 네, 박 씨가 입장을 결국 번복했군요. 네,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일관되게 마약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지난 10일 기자회견과 3차례 자진 출석 조사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이후에도 결백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26일 박 씨가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가 다시 시작됐는데 신병 확보 이후 오늘이 두 번째 조사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박 씨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구매와 투약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횟수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그동안 나온 건 5차례 정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박 씨의 옛 연인 황하나 씨가 진술한 내용인데요. 박 씨가 지난 2월과 3월 필로폰 1.5g을 3차례에 나눠 구매한 뒤 황 씨와 함께 5차례 투약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반적인 1회 최대 투약량이 0.05g인 점을 고려해 1g 정도가 남았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박 씨를 상대로 남은 필로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추가 투약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자백 진술을 받아낸 만큼 구체적인 투약 횟수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성접대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해 경찰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와 2017년 필리핀 팔라완 파티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승리를 모두 15번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였고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버닝썬 사건 등 마약 관련 범죄가 늘면서 경찰이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내년에 마약 조직 범죄과를 신설하는 계획을 최근 경찰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계획안은 현재 경찰청 형사과에 있는 마약 조직 범죄계를 수사국 내 마약 조직 범죄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동물구원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쯤 결정됩니다. 박 대표는 안락사는 끔찍하게 죽어가는 동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과연 이게 동물 학대인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박소연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 대표는 안락사는 죽어가는 동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수의사가 고통 없이 보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도적 안락사가 과연 동물학대인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항변했습니다. 안락사의 불가피성, 끔찍하게 도살되는 동물들 85%를 살리고 15%를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과연 동물학대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에 대한 판사님의 해안을 기다리겠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보호소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동물을 죽인 건 명백한 학대 행위라는 겁니다. 박 대표는 또 후원금으로 받은 3,300만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하는 데 쓰라고 보낸 후원금을 사체 처리 비용 등 목적외로 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안락사시킨 동물 수가 워낙 많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인 윤지호 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한 가운데 경찰은 필요하면 윤 씨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관계자는 최근 캐나다로 출국한 윤 씨의 소환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하면 절차대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윤 씨의 자서전 출판을 도운 김수민 작가와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 씨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명예훼손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성추행과 갑질 의혹을 받는 서울대 서서문학과 A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학생 총회가 열립니다. A 교수 사건 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A 교수 파면과 교원 징계 규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 달 27일 전체 학생 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만 하루 동안 1,000명이 넘는 학부생이 서명에 참여해 총회 소집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7년 외국의 한 호텔에서 지도 학생을 성추행하고 외국인 강사의 연구를 갈취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3개월 권고를 받아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증거인멸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현장에서 지휘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상무를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임직원 2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가려집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 측이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직원들의 노트북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뒤져 회계자료 등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지웠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양모 씨 등 2명을 조사한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어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상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삼성전자 TF는 지금은 해체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데 A씨 역시 미전실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직원 수십 명의 컴퓨터에서 JY나 합병,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Y는 삼성그룹 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자료를 대량 삭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윗선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증거인멸 작업에 미래전략실 후신 조직이 투입된 점과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삭제한 점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A 상무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과정 초기부터 작업을 함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양 씨가 자신의 상사인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의 휴대전화까지 검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의 신병을 확보한 뒤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서 YTN이 준비한 특별 우주 기획 리포트.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한국형 발사체 엔진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로켓 강국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우주 기획 취재 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 나루 우주센터에서 불을 뿜은 75톤급 엔진 시험 발사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75톤급 엔진 발사에 성공하면서 로켓 선진국 대열에 발을 디뎠습니다. In less than 30 years, Korea had built already a huge competence in space. They have capacities in all the domain, almost all the domain. I mean, the meteorological aspect, Earth observation, science, navigation, and even lunar probes. So, 2021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한국의 우주 개발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로켓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위성이나 탐사선을
자유롭게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로켓 개발이 보여주기식 발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발사체를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그거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일정한 그 일감이 있어야지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게 경제 논리고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보장해 주냐 이거죠. 그게 보장이 안 되면 발사체는 기술 개발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는 로켓 개발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강점인 IT를 우주 분야에 적용하는 것도 추진해 볼 만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우리 그동안에 인공위성 운영에서 뭐 가지고 있는 위성 영상들을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고객 그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한다든가 뭐 그런 연구는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내후년 소형 위성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어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후 2030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낼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우주 선진국과 자웅을 겨룰 날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직접 취재한 과학뉴스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하신 거 저희가 쭉 전했는데 프랑스도 다녀오시고 미국도 다녀오셨잖아요. 먼저 미국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 뉴스에선 많이 좀 읽었던 단어이긴 한데 케네디 우주센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이 케네디 우주센터는 미국 나사 어떤 로켓 발사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문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에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발사장이 바로 이 케네디 우주센터입니다. 네. 면적이 여의도 한 190배 정도에 달하고요.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그를 기리기 위해서 현재 명칭으로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케네디 우주센터를 대표하는 건물이 이 VAB 건물, 이 비지티블 어셈블리 빌딩이라고 조립동 건물이라고 부르는 건물인데요. 네. 이 건물이 이제 그 발사대나 로켓 등을 조립하거나 수선하고 또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건물입니다. 이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달까지 보냈던 세턴5 로켓을 4개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건물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건물이 바로 그 VAB 건물입니다. 그렇군요. 이 케네디 우주센터를 좀 상징하는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저 멀리 보이는 이제 발사장이 LC-39A 발사장이라고 해서 이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렸던 바로 그 발사장인데요. 69년도, 네, 1969년도. 예. 지금은 이제 나사가 이용하지 않고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 X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VAB 건물 옆에는 이 멀리 보잉 건물도 살짝 보이는데요. 이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는 정부 기관인데 이 정부 기관 안에 이 스페이스 X나 보잉과 같은 민간 우주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이 이 어떤 미국의 우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민과 관이 같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전에는 이제 민간 기업은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이 협력을 한다.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케네디 우주센터 기획국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By allowing these companies to focus on low Earth orbit and the transportation of crew and cargo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n low Earth orbit, it allows us to focus on the deep space exploration goal of having boots on the moon by 2024. 2024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5년 이내에 이제 보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네, 달에 사람을 다시 보내겠다 이런 녹취를 봤었는데 공사가 한창입니다. 발사장 공사가 한창인데 거기서 국내 언론 최초로 또 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아까 스페이스 X가 이용한 발사장은 39A 발사장이고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발사장은 거기서 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39B 발사장이거든요. 이 39B 발사장은 39A와 함께 이 케네디 우주센터를 대표하는 발사장인데 1969년에 아폴로 10호가 발사됐던 바로 그 발사장이기도 하죠. 이 달에 다시 우주인을 보내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로켓이 이 SLS라는 로켓인데요. 네. 이 로켓을 쏘기 위해서 이 로켓에 최적화된 발사장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이 SLS 로켓은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냈던 세턴5 로켓보다 추력이 한 15% 정도 더 강한 로켓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이 돼서 이게 제작이 완료되면 역대 최강의 로켓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이 발사장이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 아까 봤던 그 VAB 빌딩을 측면에서 찍은 건데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지금 구조물이 모바일 그 발사 론처라고 해서 이동식 발사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동식 발사대라는 거는 저 VAB 건물에서 발사장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발사대인데요. 그게 건물 안에 있다는 거군요. 네, 지금은 이제 건물 안에 보관이 돼 있고 로켓 발사가 임박하면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발사대가 이제 발사장으로 이동을 하고요. 저 발사대에 이제 로켓을 달아가지고 실제로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이 로켓 산업 같은 경우는 뭐 미래 산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안보와 관련된 산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보안 유지가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특히 나사 같은 경우는 취재가 잘 안 되는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취재 과정 거쳤나요? 나사 이제 그 마지막 글자 A가 에이전시의 약자인데요. 이게 네. 이제 나사가 미국 정부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렇지만 해외 정부 기관을 다른 나라 언론이 취재한 건 굉장히 좀 제한이 많잖아요. 특히 네. 이제 로켓은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메일로 저희 어떤 기획 의도나 이런 거를 타진한 다음에 한 30여 통 정도 메일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강조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과학 전문 채널로서 아폴로 50주년 기념 이걸 기획해서 조명을 하고 네. 한국의 어떤 우주 정책 방향을 저희가 취재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서 이제 좀 허가 승인을 받은 거고요. 이게 이제 뭐 한 2, 3개월 전에 이거를 취재해도 좋다라는 허가는 나오지만은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누구를 할지 그 시간과 장소는 또 3일 전쯤에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언론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런 문의하는 절차 이외에도 이 배지라는 절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배지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한 6주 정도 통상 걸립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미국의 차세대 로켓이라고 하는 SLS 로켓을 취재를 하시고 또 유럽연합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아리안 로켓도 취재를 했는데 지금 세계 로켓 시장이 저가 경쟁이 불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이 로켓 시장의 어떤 저가 경쟁에 불을 붙인 거는 이제 스페이스X죠. 이 스페이스X는 뭐 주지하다시피 로켓을 재활용한다 해서 재활용 로켓, 한 번 쓰는 로켓을 다시 회수해서 그 로켓을 쓰는 거잖아요. 예. 이 스페이스X의 로켓은 기존 로켓 발사보다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추겠다. 이런 게 이 친구들의 목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나사나 아리안 같은 이 로켓 발사 업체들은 스페이스X에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비용을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아리안 로켓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리안 5를 개발 중이거든요. 아리안 6를 개발 중이거든요. 이 아리안 6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5 로켓보다 비용을 절반 정도로 줄인 로켓인데 이 6가 내년 이제 상반기쯤 처음으로 발사가 될 예정인데 지금 이걸 개발한과 동시에 이 6의 또 후속 모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로켓 말고 지금 나오는 그림은 이 비행기에서 로켓을 쏘겠다 뭐 이런 개념의 이제 업체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로켓은 다 지상에서 발사한 거였는데 이 비행기에 소형 로켓을 달고 지상 한 10km 상공에서 이 로켓을 쏘면은 지구 중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연료가 더 막 적게 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어떤 저가 열풍의 한 기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사도 어렵게 취재하고 또 이런 전 세계 로켓 시장에서 저가 경쟁이 붙고 있다는 것을 취재한 건 결국 우리의 우주 산업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아니겠습니까? 이번 취재를 통해서 한국의 우주 정책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로켓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공 위성을 쏜다든지 뭐 달에 탐사선이나 착륙선을 보낸다고 할 때 이 로켓이 있어야지 우주액을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발한 독자적인 로켓이 없으면 다른 나라의 로켓을 빌려 써야 되는데 그럼 그 나라 로켓의 일정에 맞춰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돈도 많이 들고요. 이런 의미에서 자국 로켓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시사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가 이제 지난해 11월 말에 이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75톤급 엔진 시험 발사체에 성공했잖아요. 네.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그 로켓 선진국에 이제 진입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좀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까 이제 뭐 스페이스X도 얘기를 했고 뭐 이렇게 하늘에서 로켓을 쏘는 그런 업체들도 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다 정부가 주도를 했거든요. 이 우주 개발은 워낙 돈이 많이 들고 네.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게 자리가 잡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우주를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로켓을 개발하면서 민간 기업들이 어떤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른 우리도 강대국들과 좀 자웅을 말씀하신 대로 겨룰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계 로켓 시장을 둘러보고 온 이성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국 주요 지역의 버스 운전기사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전국의 노선버스 2만여 대가 운행을 멈춰 큰 불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 근무하는 노선버스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지키려면 올해 7,300여 명, 내년에 7,600여 명 등 모두 15,000명의 버스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가로 뽑은 인력은 1,300명도 안 됩니다. 경기 지역 버스기사들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초과 근로수당이 줄면서 월 임금이 최대 100만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은 주요 지역별로 쟁의 조정을 신청해 사측과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교섭을 벌여왔지만 정부와 사용자들이 서로 핑계를 대면서 현재 교섭을 파국으로 몰아넣어서 결국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조는 다음 달 8일 찬반 투표를 하고 조정이 끝나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선버스 절반 가까이 멈추게 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자동차 노조는 특히 일부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와 부산 지역의 초과 근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버스가 멈추는 걸 막기 위해 노사 교섭을 독려하면서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 사건 재심이 71년 만에 시작이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대법원의 재심 결정에 따라 희생자 유족 등이 출석한 가운데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 재심 대책위원회는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3명은 과거사위원회가 430여 명이 무리하게 연행돼 사형됐다고 발표하자 지난 2011년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기필코 해결하라는 국가적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친 건 지난달 1일부터입니다. 수도권에 7일 연속 계속된 고농도 미세먼지로 시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미세먼지 해결은 가장 시급한 국가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반기문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여생을 바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제 남은 여생을 기꺼이 이 문제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국민들께서 제게 주신 저희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먼저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상호 간의 실질적 이익이 되려면 먼저 우리 국내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소상공인,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마을 등 시민 7명도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미세먼지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오늘은 무엇이 어떻다라는 이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먼저 다음 달 중 500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상반기 국민 대토론회 등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고안된 서양의 천문시계 아스트롤라베를 18세기 실학자가 조선식으로 해석해 만든 천문 관측 도구가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정조 때인 1787년에 실학자 유금이 만든 과학문화재 혼계통 허니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구에 새겨진 별자리는 명나라 학자가 번역한 해설서에 근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별이 표현돼 있고 중국 책의 실수를 바로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저수지에서 여중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의붓 아버지였는데요. 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수지 곳곳에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찰은 물속 밑바닥을 헤집고 다니며 뭔가를 찾는 데 열중합니다. 하루 전 이곳에서 13살 여중생 A양이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신원을 파악한 경찰이 A양 어머니에게 알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의붓 아버지 31살 김모 씨가 자수했습니다. 자신이 A양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의붓 딸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넣고 12시간을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트렁크에 시신을 숨겨둔 채 여중생 친모인 아내와 아기를 차에 태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의붓딸 성추행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붓딸 A양이 김 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며 친모에게 알렸고 이에 추궁당한 김 씨가 홧김에 A양을 따라가 살해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공중전화를 사용해 의붓딸을 불러내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을 바탕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캐고 있습니다. 또 숨진 A양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공범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중국 성형외과 의사로 행세하며 주부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제중국 동포 여성이 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43살 주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가정주부 4명에게 중국 성형외과 의사라고 속이고 주름 제거 수술을 해 5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시술 도구도 소독하지 않을 정도로 위생관리가 허술했는데 시술을 받은 주부 한 명은 피부가 괴사하는 피해를 받습니다. 이달 초 강원도 고성 산불의 발화 장면을 YTN에 최초로 제보한 703 특공연대 안효진 하사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안 하사는 지난 4일 고성군 토성면의 한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면서 산불이 시작되는 장면을 담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해 신속하게 발화 지점을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대피 경로를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YTN 본사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한 안 하사는 처음 영상을 확인하고 난 뒤 자연스럽게 대형 사건 사고 보도에 강한 YTN에 제보하게 됐다며 뜻밖의 보상을 받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부근 해상에 추락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기체 잔해를 찾기 위한 미일 양국이 공동 해저 수색 작업에 나선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스텔스 전투기 한 대가 지난 9일 훈련 비행 중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진 뒤 연락이 끊겼고 이후 일본 방위성은 추락으로 결론 내린 뒤 기체 잔해와 조종사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프로팀 OK저축은행으로 이적을 시도했다가 대한배구협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은 김호철 전 남자대표팀 감독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호철 전 감독은 오늘 배구협회 징계에 불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감독은 이번 사태로 팬들에게 심려를 끼친 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몸에 맞는 공으로 시작된 김태형 두산 감독과 양상문 롯데 감독 간의 갈등이 진실 공방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KBO는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산의 김태형 감독은 논란을 빚은 욕설 장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수빈의 부상에 감정이 격해졌다면서 팬과 롯데 구단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격한 말을 한 건 친한 공필성 코치에게였을 뿐 상대 투수 구승민에게는 어떤 욕설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필성 코치가 되게 친한 사이라 야구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했대요. 선수한테는 욕을 안 했다는 거죠. 롯데 구단은 정수빈의 부상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김태형 감독이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욕설에 대한 내용을 들은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선수가 들었고 우리 코치가 들은 내용은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KBO는 두 감독 사이의 설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야구 규칙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팀의 선수와 심판 또는 관중을 향해 포관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구승민을 향해서가 아니라 공필성 코치에게 욕설을 했다고 해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상을 좀 확인해서 자체적으로 앞뒤 전후 관계 좀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보려고요. 이 가운데 갈비뼈가 부러져 전력에서 제외된 정수빈에게 구승민은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정수빈 역시 경기 중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모래를 이용한 샌드아트죠. 여순 사건의 아픔과 화해를 다룬 웹드라마 동백의 한 장면입니다. 70년간 묻혀있던 아픈 역사가 재심 결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으로 알려진 여순 사건. 재판장 밖에서는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또 법정안 판사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아픈 과거사라며 너무나도 길었던 통한의 세월에 공감을 했습니다. 모진 한파 속에서도 한없이 붉은 꽃을 피운 뒤에 다시 피어나는 동백꽃처럼 수십 년간 묻혔던 비극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을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퇴근길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10에서 30mm, 호남 동부와 영남 내륙에는 5에서 2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밤에 그치겠지만 영남 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따뜻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6도나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1도, 광주 12도, 대구 12도, 부산 14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10도나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3도, 광주 23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5월의 첫날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어린이날 황금 연휴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퇴근길 종합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